테슬라 자동차 기업이지요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 만들어 팔아가지고 적게 남기고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의 진짜 핵심 사업은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영광이 올 것이고, 숫자를 찾아보면 실제로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 1월 달에 유럽 판매만 봐도 전년 대비 45%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유럽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를 보면 한 30% 증가를 했어요.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가 30% 증가할 때 테슬라는 40% 이상 빠진 거니까 테슬라만 안 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도 1월 달 판매를 보면 한 11.5% 감소를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전기차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테슬라의 경쟁사라 불리는 BYD도 중국에서 1월 달에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경쟁사들의 강공에 열세를 가지고 있다. 앨런 머스크가 독일의 구구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테슬라의 판매가 훨씬 더 많이 빠진 결과로 연결됐어요. 한 60%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발언들이 분명히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소비자들은 기업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소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 판매가 부진한 건, 중국은 이제 저가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경쟁이니까 얼마나 더 저렴하게 내놓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고, 자칫하면은 중국 정부가 미국하고의 관세 갈등에서 이 테슬라 차이나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가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중국 소비자들은 애국 소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비록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왜 미국 브랜드 차를 타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씩 팽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의 기업가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테슬라 전체 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0% 정도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발언을 위해서 자동차 제조 사업의 40%를 포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는 중국에 대해서는 발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그 옆에서 보면서 본인은 이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중국은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부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이 또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앨런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하기 전에 테슬라 차종을 샀다라는 문구를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만을 놓고 보면 장점도 있죠. 그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조금의 지급액을 줄인다든가 또는 중단한다든가 하면 그건 테슬라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경쟁사는 뭐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서 미국의 GM이라든가 또는 포드라든가 그런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대형 자동차 기업인데, 그들이 전기차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볼륨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들과의 격차가 좁혀질 것이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거나 또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가거나 해서 양적 볼륨을 늘려서 그들과의 격차를 조금 벌려놓을 수 있죠. 이러면 나중에 보조금 정책이 부활하더라도 그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으면 후발주자가 쫓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약간의 정치적 개입이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이제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행할 때에 여러 가지 인식, 판단, 제어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인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이 정확해야 거기에 따라서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법률 판사에 많이 비유하는데, 판사가 정확히 어떤 판단을 내려면 정보가 많아야 돼요.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사실에 대한 관계가 많이 조회가 될수록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식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이 인식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러면 인식을 사람은 그냥 눈으로 하면 되는데 자동차는 뭘로 할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 기반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인간의 시각도 안개가 끼거나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는 뭐 조도가 떨어진다든가 하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카메라에다가 라이다 기반을 좀 쓰자. 근데 라이다가 비싸단 말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가 자율주행 즉 로보카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 유상운송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유상운송이라는 거는 A에서 B까지 이용 요금을 받고 사람을 또는 화물을 운송시켜주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 운송사업자의 3대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을 구매하는, 즉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이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 이동하는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예요. 운전자 비용.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테슬라는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는 카메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안에 어차피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과 페달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또 제조 원가가 떨어지겠죠. The Cybercab, all driverless, no steering wheel or pedals. So I hope this goes well. 그동안 미국에서 왜 못하고 있었냐면 미국 정부는 안 돼. 운전자가 없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스티어링 휠과 페달은 혹시 모를 상황이 있으니 있어야 돼.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있어야 되는 규정이 왜 필요한가? 이건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점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원가가 절감되니까 바로 유상운송 사업에 들어가서 최저가의 운행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테슬라에 기대하는 건 바로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테슬라를 어떤 기업이냐고 물어봤을 때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지요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그 전통적인 비즈니스 이 모델을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경쟁자가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이 늘었고요. 한 4,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쟁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이미 경쟁자가 됐죠. 그다음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됐죠. 유럽에서도 전기차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 무언가 팽창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 측면으로 보면 주가가 계속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전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시는 분들은 야, 테슬라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의 진짜 핵심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유상운송 사업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인 거야. 왜냐하면 유상운송에 들어가는 순간 테슬라는 엄청나게 영역 확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영역 확장이란 단순하게 테슬라 가지고 영업용 택시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까지 택시로 쓰려고 할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거를 허락만 해주면 테슬라가 원격으로 불러서 시내에서 택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율주행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퇴근 때 갖다 놓고, 그렇게 번돈의 수익을 일부 차주한테 갖다 주고 본인들은 그 또 나머지 수수료를 취해가고, 그런 사업을 펼치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시내에 버스가 필요하냐? 내가 로보택시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The average cost of a bus per mile for a city, not the ticket price because that is subsidized, but the average price is about $1 a mile. Whereas the cost of Cybercab, we think probably over time, from the operating cost is probably going to be around 20 cents a mile. 버스는 간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 없는 로보택시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이게 테슬라의 진짜 가치지라고 하는 분들은 여전히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경영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 본질적으로 얘 자동차 판매업이야,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라고 보시는 거고, 아니야, 얘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건 그 경영자의 미래의 꿈을 투자를 하는 거인 거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영광이 올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후회가 올 것이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은 그걸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몫인 거죠. 앨런 머스크는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내는 거를 이제 중국 정부에다가 허용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허락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일단 출시가 된 거는 사실인데 시범적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제 중국 내에서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FSD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베타 버전을 배포함으로써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의 자율주행도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여러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상용화를 먼저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배력이 강화돼요. 데이터가 많으면 판단이 정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중국은 초기에 사고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축적을 했고 그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빠른 연산이 필요한데 그 빠른 연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돼가고 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미국이나 뭐 테슬라 대비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건 이제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경쟁사들이 다 가격 경쟁, 가격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나 홀로 1,000만 원 하던 거 그냥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판매는 더 부실해집니다. 매출액도 줄어들고 이렇게만 보면 되게 부정적인데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업종이든 변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잠깐의 전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전기차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전기차 제조업이 아닙니다. 본질은 제조업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조물이 단순히 전기 에너지를 써서 당신이 필요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완벽하게 이동을 시켜주는 IT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 과정에서는 조금 판매가 부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IT 기능, FSD나 자율주행 기능이 완벽하게 붙어서 우리가 유상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면 이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1000%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테슬라는 FSD를 팔고 싶어 해요. 여기서 FSD 기능을 산다는 게 기존의 테슬라 보유자한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FSD 기능 자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른 회사에 팔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팔고 싶어 하고 GM에 팔고 싶어 하고 포드에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지금 열심히 로보택시 하는 이유는 구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결국은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자동차 만드는 곳에 팔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라는 팔다리 달린 이동수단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지능형 로봇화가 되니까 지능은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그 지능을 쓰려면 돈을 내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드는 자율주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자율주행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 포드는 구글에 가서 또는 테슬라에 가서 니네 시스템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포드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구글 또는 테슬라게 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얘가 운행되고 뭐 하면 할수록 모든 데이터 축적하고 이용료 받고 지능을 가지고 지배하는 세상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CASE라고 하는 CASE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C가 커넥티비티예요. 연결. 연결은 어떤 용도냐면 얼마나 운전자가 운전하는 도중에 외부의 다른 정보의 세계와 연결이 될까.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통신이 들어가서 우리가 커넥티비티 서비스 하는 거죠. 휴대폰 앱으로 창문 열고 엔진 작동시키고 뭐 히터 작동시키고 에어컨 넣고 이런 것들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A가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결국은 인간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야. S가 쉐어링이에요.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E가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인데 전동화는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토노머스 자율주행하고 이 쉐어링 공유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돼 가지고 일반 유상 운송에 투입될 때 모든 사람이 이제 공정하게 그 이용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쉐어링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이동의 세상은 쉐어링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연간 한 9,700만 대 시장에서 뭐 300만 명, 400만 명한테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 받고 자동차를 파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자동차가 기존에 이미 등록돼 가지고 운행돼 있는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모든 거를 공유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로 저 차까지 다 끌어가지고 내가 유상운송 사업에 투입을 하면 완벽하게 이동 문제가 해결된다. 그 꿈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언제 실현되냐라고 하는 시점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다가 좀 기다려봐. 약속 못 지켰네 그러면 또 실망감이 있었다가 아니야 곧 될 거야
하는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이동수단을 만든다라는 건 그 궁극은 자율주행에 가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가지 않으면 그 이동수단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로봇 만들면 돼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이동하는가? 이동이 없으면 인간은 멸종해요. 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의식주를 얘기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동이 있어야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인류는 절대 이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시장인 거죠. 근데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이동 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뭐 도로, 항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동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동할 거냐, 화물이 이동할 거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보는 건 가장 핵심은 이동 수단이다. 그 이동 수단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동차로 본 거고, 그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전기로 가야 된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이동 수단이 여러 사람의 노력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동하는 과정은 완벽해야 됩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이 탑승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안 돼요. 불편함도 느끼면 안 돼요. 거의 인간처럼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구글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IT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존의 이동 수단을 잘 만들어 왔던 뭐 현대자동차나 뭐 GM이나 이런 회사도 스스로 지능을 만들어서 내가 만드는 이동 수단에 그 지능을 넣어서 똑같은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헤일링 플랫폼에서 택시를 호출하잖아요. 지금은 택시에 대한 호출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택시를 불렀을 때 SM5와 뭐 소나타와 차종에 대한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로봇택시와 테슬라의 로봇택시와 현대자동차의 로봇택시를 고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를 것인가는 그냥 이 가까운 데 있는 걸 부를까? 아니면 요금을 보고 부를까? 아니면 얘가 얼마나 지금까지 세이프티 성공률, 이른바 사고 없이 운행됐다라는 그 데이터를 보고 부를까? 이런 것들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거죠. 소비자 관점에서. 그 테슬라나 구글이나 뭐 자율주행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이미 완성은 거의 다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별도로 팔 거냐, 이미 차를 산 사람들한테 그냥 다시 하나 추가로 팔 거냐, 아니면 그 고도의 지능에 내가 얹어진 이 새 차를 비싸게 팔 거냐, 아니면 내가 비싸게 고도의 지능을 얹은 이 차를 내가 직접 운송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에게 돈 받고 이동시켜 줄 거냐. 테슬라는 세 번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팔고 있으나 궁극은 내가 다 이동시켜 줄게.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거 바로 그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당신이 이 차를 사도 되지만 굳이 사지 않고 이동만 해도 됩니다. 지금 우버가 호출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호출 플랫폼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테슬라 택시를 호출하세요. 테슬라 앱에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차종들이 다 자기가 만든 거.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또 에너지가 또 자기가 다 충전시킨 거. 그 충전시킨 게 만드는 전기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 그 에너지 소비하는 툴들, 그다음에 이 소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비용, 이걸 다 밸류체인이라 그래서 가치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사업도 하는 겁니다. 보험사들이 자율주행차의 보험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 이유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일단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그럼 이 보상 금액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이걸 제조사한테 받아야 되나? 아니면 운송 사업자한테? 아니면 이 차의 운행을 허락해준 정부한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가면 사고가 없어. 날 믿어. 인간 운전자보다 오히려 자율주행이 훨씬 더 사고율이 낮아. 근데 왜 비싼 보험료를 내야 돼? 내가 보험사 할게.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위기는 보수적인 생각에 그냥 자동차 만들어 파는 제조업, 이 측면에서 보면 라인업을 늘려야 돼요. 지금의 제품군 가지고는 확실하게 뭔가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 사이버 트럭 들어오고 모델 Q 들어오니까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럭이 주력 차종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인기가 좋지만 뭐 글로벌 해외에서 보면 그다지 인기 있는 차종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모델 Q도 자동차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인업이 부족하니 저가 모델 하나 내놓는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중대형차 만들다가 소형차나 추가하는 겁니다. 왜? 그쪽 시장이 커지니까. 그 시장에서 모델 Q가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냐. 그런데 그 시장의 경쟁이 사실은 중대형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글로벌에서 1년에 한 9,700만 대 정도 자동차가 팔리는데, 보통 소형차 시장의 비중이 대략 한 30에서 40% 봐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3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 요 사이인데, 이 시장이 제일 커요. 근데 그 시장에는 이미 기존의 자동차 회사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약간 기대인 것 같고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저가형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상징성은 있겠죠. 3,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람들의 소득층이 그렇게 고소득이 아닙니다. 중저소득인데 이 사람들도 그동안 테슬라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었네. 근데 일로 내려왔어? 그럼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들을 얼마나 자극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세한 거는 좀 나와야겠지만 알려진 기본적인 건 이제 저가로 가면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베이스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보통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 스펙 얘기하면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게 중국에서 보니까 한 500km 정도 가더라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가격이 보통 보니까 한 4천만 원 초반에서 형성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받고 뭐 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원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처음에 프리미엄 차종을 만들고 그 밑에 조금씩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델 Q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제 라인업이 확장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최근에 3월 초에 유럽 연합이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완화라는 건 뭐냐면 원래 킬로미터당 95g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준이었는데 이걸 올해부터는 90g 정도로 낮추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맞추면 g당 한 1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라. 근데 이 벌금도 내기 싫으면 다른 회사 가서 배출권을 사라. 근데 그 배출권을 파는 회사가 대부분 전기차 많이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럽에서는 우리가 테슬라한테 배출권을 사야 되네. 그래가지고 유럽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미국 도와주는 거예요. 항의를 했더니 유럽 연합에서도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3년을 유예를 해줬죠. 이 얘기는 테슬라의 배출권 판매 루트가 하나 또 줄어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자동차 팔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ESS 사업이 하나 있는 거고, ESS 사업은 배터리 기업으로서의 사업 분야인 거죠. 자동차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는 거는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고, 대신 ESS는 왜 좋으냐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전기를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공간이 바로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업은 앞으로 계속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를 망라하고 계속 늘어나는 중이니까 뭐 태양광으로 발전했다, 풍력으로 발전했다 그러면 무조건 ESS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찾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다가 ESS 공장을 짓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려나가니까 분명히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적극 대응한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건 앞으로 테슬라가 운송 분야에서 어떻게 사업을 펼쳐갈 거냐. 좀 전에 말씀드린 AI 기반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적극적으로 펼쳐갈 것이냐. 그 외에 나머지 뭐 뉴럴링크나 스페이스X나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쪽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술 경쟁은 얼마나 이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를 잘 읽어서 나와 대화를 하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과거에 또 앨런 머스크가 해온 일들을 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가치적인 측면에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